원래 얘기된 대로 김선호 선생님 모시고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언론학으로 학위를 받아오셨고 지금 언론재단의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트럼프와 국가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통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선호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저는 현재 이제 요 근처에 이제 프레스센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연구 직종에 종사를.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트럼프와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세계화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세계화가 이제 사회주의의 붕괴, 동구권의 붕괴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1989년을 이제 기점으로 잡으면 지금 대략 시간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흘렀죠. 30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화의 과정 그리고 세계화의 결과에 대한 또 많은 이제 반발, 논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세계화가 이제 결과에 있어서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세계화 관련된 어떤 비판적인 담론들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이제 주로 강조를 했는데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이 세계화가 그걸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 관련해서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세계화가 이제 진행됐던 그 기간 동안 그 동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19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약 20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이제 절대 빈곤의 수치는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율을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절대 빈곤율이 뭐 한 70%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편차는 이제 존재하지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서서히 절대 빈곤이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세계화의 결과고 여전히 이제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이제 절대 빈곤층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체 이 전 지구상의 이제 인구 대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절대 빈곤의 수치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점점 과거에는 이제 영양 결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회적인 이슈였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저 같은 어떤 비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민주주의란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이제 시행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맨 그 오른쪽에서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데모크러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에노크러시 해서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이제 전제 정치하고 이제 약간 혼합된 이제 그런 형태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토크라시 해서 이제 전제적인 어떤 독재적인 이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을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카운트를 했을 때 1990년도 세계화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한 나라들의 숫자가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한때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이제 학자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가 20세기에 주요 정치체가 있다면 20세기 초는 이제 파시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사회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세계화 이후에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그리고 이제 파시즘은 이제 2차 대전과 더불어서 이미 종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간이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체제는 이제 자유주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후쿠야마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우파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미국이나 이제 유럽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세계화 이후에 적어도 이제 민주주의가,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는 것은 이제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정치 체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 규범이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과 같은 개념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남녀 평등과 같은 개념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한때는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지금도 물론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존재하지만, 남녀 평등은 지금은 하나의 이제 이 사회에 그냥 당연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규범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서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 그들과의 어떤 그 화합,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유럽에 이민자들이 밀밀듯이 이제 밀려 들어올 때 그 이민자들을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철학자 중에 이제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 이제 호스피탈리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사람 책은 워낙에 이제 난해서 뭐 뭔 얘기를 하는지 좀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도 이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아닌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책이 발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제 세계화의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세계화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밑에 이제 퀴어 아이덴티티라고 써놨습니다.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섹슈얼이라든지, 게이 레즈비언,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의 다수는 어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서울 광장에 가면 해마다 이제 뭐 퀴어 축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무지개 색깔로 된 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퀴어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서울 광장에서 축제도 열고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세계화 과정이 없이 우리가 단순히 한국 사회, 과거에 이제 세계화 과정이 없이 한국 사회가 가졌던 어떤 그런 규범적인 질서만 가지고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어떤 그 LGBT라고 불리는 다양한 소수 집단들의 운동을 또 이걸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의제로 설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어떤 차이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설정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신적 측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문화적인 이제 다양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증진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교육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또는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이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의 이제 그 문물을 수입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 구조가 지배적인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한국도 이제 글로벌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웬만한 대학에 가면 외국 학생이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가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연세대학의 국문과 같은 수업 있잖아요. 그럼 그 수업에 한국 학생은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명은 외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미국 학생 와서 지금은 이광수를 전공을 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상상하기가 힘든 어떤 그러한 이제 그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해외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많이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런던에서 시장 선거를 했는데 런던 시장이 최초로 파키스탄 출신이 당선이 됐습니다. 세계화 과정이 없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설명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광역시장이 한국에 이주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됐다. 우리 국회의원도 한 명 배출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어떤 다양성의 증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죠. 세계화가 이제 진행될 때 한참 논쟁이 됐던 것이 이제 영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링과 프랑카라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라틴어처럼 영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지배적인 제국주의 언어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자국어는 이제 죽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들이 한때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때 이제 영어 교육 가지고서 이제 한국도 영어를 제2 국어로 이렇게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언어가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도 출장을 이렇게 가보면 웬만한 나라들 가면 대체적으로 영어를 가지고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국어가 죽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국어는 자국어로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거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은 있었지만은 자국어가 그래 나름대로 생존을 하고 있고 또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한국어 강사라는 저 와이프도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서도 보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BTS가 유행하면서 BTS 노래 따라 부르려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다양성도 이제 어느 정도 증진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의복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양화됐죠. 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라면을 이렇게 한국 라면을 하려면 그때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라면 없었고 일본 라면 사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한국만을 살려면 한국 마켓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 유학 끝날 때 보니까 미국 슈퍼마켓에서 다 이제 한국 라면, 신라면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신라면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만든 이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맥시미 커피. 예, 저기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피를 또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제 커피 팔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아마존 검색하다 보니까 뭘 파냐면 호미를 팔아요. 호미. 농기구 호미. 영어도 HOMI. 호미를 팝니다. 거기서 아마존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써보니 너무 좋대요.
이렇게 편한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산발리로 된 거라서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근데 호미로 하니까 이게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호미에 대한 평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전파가 됐죠. 뭐 여행, 뭐 대중문화, 스포츠, 뭐 스포츠 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뭐 외국 나라도 많이 뛰지만 또 외국 사람들도 한국 리그에 와서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SNS,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밑에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토스트입니다. 토스트. 얼마 전에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건데 페이스북에서 이 토스트에 대한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뉴욕 타임스는 이제 요새 이제 언론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많이 끌기 위해서 요리 쪽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음식 먹는 거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소개된 토스트는 무슨 토스트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토스트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안 먹었던 거고 미국 사람들도 안 먹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음식인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그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불평등을 이제 심화를 시켰죠. 그래서 토마스 피케티 같은 경우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토마스 피케티 이외에도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이제 세계화와 이제 불평등의 그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도 내고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세계화 불평등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한 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끼리 형태로 된 그림을 이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평등, 세계화 불평등을 하면 얘기를 하면 제1세계와 3세계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세계화 통해서 제1세계는 더 잘 살게 됐고 제3세계는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자본가들은 더 잘 살게 됐고 노동자들은 나아진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밀라노비치는 이 두 개를 서로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08년 이제 그 미국발 금융 위기가 오기 전까지 한 20년간의 이제 소득의 증가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이 글로벌하게 딱 봤을 때 어떤 집단에서 소득이 줄고 어떤 집단에서 소득이 늘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위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소득이 는 집단인데 맨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경제적인 엘리트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죠. 많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득이 늘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너라고 보면 그 약간 그 왼쪽으로 그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중국, 인도 같은 또는 뭐 최근에 베트남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나라들의 이제 중산층이 소득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루저가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루저가 어떤 두 그룹이 있냐면 우리가 막 가장 뭐 친숙한 그 루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절대 빈곤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집단이 어디냐면 두 번째 집단입니다. 루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루저냐면 제1세계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동자로 사는 사람들, 중하위권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루저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화 과정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부를 아주 많이 가졌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은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됐다. 그런데 제1세계의 노동자들이라든지
중하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화 이전보다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잡이 없고 잡이 있어도 다 임금이 높지가 않고 비정규직이고 뭐 이런 이제 위험한 위태위태한 상황에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이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고 오늘날 파퓰리즘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토양이 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보시면